이번 여객기 참사 사고의 원인을 밝혀줄 블랙박스 가운데 하나인 비행 기록 장치 FDR은 정보 추출에 실패해 결국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네, 음성 기록 장치는 추출한 정보를 음성 파일로 보관하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사고조사위원회는 내일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공기 꼬리 부분에 있어 다행히 큰 파손을 피한 블랙박스. 하지만 두 개의 블랙박스 가운데 비행 기록 장치는 분실된 작은 커넥터 하나 때문에 정보 추출이 막힌 상태입니다. 장치의 두 유닛을 연결하는 커넥터는 새 부품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해 아무 장비나 이렇게 사다가 끼워서 대체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커넥터는 아니고 좀 특수한 방식의 작업이 필요한 그런 형태의 커넥터입니다. 마지막 25시간 항공기의 비행 데이터가 묻혀버릴 수 있는 위기감 속에 사고조사위는 결국 장치를 미 교통안전위원회 NTSB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데이터 추출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인데 복원이 된다 해도 NTSB의 상황에 따라 시간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시간은 일단은 그 안에 데이터의 어떤 상태라든지 그 양을 좀 보면서 추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예단하기가 곤란하고요. 다행히 또 하나의 블랙박스인 음성 기록 장치는 정보 추출이 완료돼 음성 파일로 재생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은 이틀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음성 기록만 온전히 재생돼도 사고 경위를 밝히는데 큰 열쇠가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마이크 키를 잡느냐 안 잡느냐 관계없이 모든 게 다 음성이 기록되고요. 조종석의 소음, 조종석의 경고음, 심지어 스위치를 켜고 끄고 그다음에 조종사의 대화 내용 같은 것들이 전부 기록되는 아주 종합 음성 기록 장치입니다. 다만 조사 결과에 따라 입장이 크게 달라지는 다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음성 기록에서 내용이 드러나도 곧바로 공개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의 랜딩 기어가 1차 착륙 시도 때는 작동했는지에 대해 여러 증언을 종합해 조사 과정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기가 1차 시도 때와 반대인 19 활주로 방향으로 착륙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종사가 복행을 시도하면서 우측으로 선회했고 그 과정에서 관제사가 가장 가까운 방향으로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종사와 관제사가 상호 합의해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비행기가 최종 착륙한 방향의 활주로는 공사로 인해 가용거리가 원래 길이보다 300m나 짧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규모 인명피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은 2022년부터 진행된 추가 공사를 통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원래 무안공항 활주로 길이는 2,800m입니다. 그러나 참사 당시에는 공사로 인해 가용거리가 300m 단축된 상태였습니다. 활주로 연장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2,500m로 이제 운영되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고 여객기가 활주로에 동체 착륙한 뒤 이동한 거리도 짧아지며 최종 충격이 더 커진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옵니다. 아울러 인명피해를 크게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는 2022년부터 추가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07년 개항 당시에는 콘크리트 말뚝 지지대를 흙으로 덮은 형태였지만 이후 두께 30cm짜리 콘크리트 상판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이제 개량 공사할 때 또 추가됐던 부분은 전체를 콘크리트 덮은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로 이렇게 상판을 덮는다고 하죠. 그렇게 한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당시 안전성을 이유로 보강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m 높이의 콘크리트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는다고 주장하다 한 발 물러선 상태인데 콘크리트 구조물을 추가한 사실까지 드러나 시설의 문제성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로컬라이저 설치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한 채 전국 공항 시설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여객기 참사 사고 현장에서는 시신과 유류품 수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희생자 수습과 시신 인도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 조사와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여객기 사고 현장에선 희생자들의 유류품과 훼손된 시신을 수색하는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는 가족의 동의를 얻어 포렌식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등 한미 합동조사팀 20여 명도 기체 감식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보잉사 관계자 2명도 추가 투입됐습니다. 합동조사팀은 사고 현장 곳곳과 작동이 멈춘 것으로 추정되는 엔진 부위를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 현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사고 원인 조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항공사고 조사도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여객기 사고 직후 264명이 투입된 전담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수사팀은 국토부 조사와는 별개로 제주항공과 공항공사, 관제사 등을 상대로 안전관리와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적 책임자를 가리는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신 인도 확인 여기에 우선 집중하고 있고요. 법적인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기록 등 구체적 증거가 나오는 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강제 수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YTN 오선현입니다.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 새해를 맞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나흘 만에 유가족들은 처음으로 활주로 부근 사고 현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여객기 꼬리 부분은 검게 그을렸고 기체의 파편은 사방으로 흩뿌려졌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지 나흘째,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직접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사고 현장을 전원 이동할 겁니다. 유족분들이 가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렸어요. 700여 명의 유족들은 가족에게 줄 새해 음식을 챙겨 사고 현장까지 이동했습니다. 버스에서 차례로 내려서 걸어가는 유족의 시선은 기체 꼬리와 타버린 잿더미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까이 볼 수 없었던 사고 여객기를 마주하니 참았던 울음이 터집니다. 취재진은 동행할 수 없었지만 유족들의 통곡 소리는 사고 현장과 2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들렸습니다. 노란 통제선 밖으로 떡국과 과일을 올려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2번 절을 하며 어머니 아버지, 혹은 아들 딸, 혹은 언니 동생에게 새해 인사를 건넵니다. 절을 할 때마다 뜨거운 화마 속에 갇혀 있었을 동생이 떠올라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나흘 동안 공항 멀리서만 볼 수 있었던 자녀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손인사도 해봅니다. 현장 방문을 마친 일부 유가족은 울다가 쓰러져 119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믿기지 않는 현실에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는 뜨거운데 가지 말라는 거를.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현장이지만 막상 도착하니 참담한 마음에 제대로 눈에 담을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눈물이 나와서 뭐 그 종치를 제대로 못 보고요. 하나만 이렇게 하고 술 한잔 조카한테 한잔 따라주고 그래서 눈물만 흘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유가족 옆에서 울음을 참던 공무원도 결국 눈물을 훔쳤습니다. 사고 현장 방문은 새해 첫날을 맞아 간소한 추모라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유가족 대표단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유가족을 위한 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24시간 현장 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희생자 신원이 모두 확인된 만큼 유족에게 시신 인도가 이루어진 뒤 장례 절차도 차례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새해 둘째 날에는 179명 가운데 첫 희생자 발인도 진행됩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유족들의 시간은 아직 참사가 일어난 2024년 그날에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오는 6일까지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경찰에 인력 협조를 요청하는 등 영장 집행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구체적인 시점은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원칙에 따른 권한행사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체포영장, 그다음에 수색영장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기한 내에 저희들 집행할 것입니다. 엄정히 법을 집행하되 예의는 지키겠다며 야간에 기습적으로 체포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관저 앞 체포반대 집회 등을 고려해 큰 소요 없이 집행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도 충돌에 대비해 경찰 인력을 협조받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들은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다만 또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과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가 가시화하면서 공수처는 조사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 정부 과천청사 5동 공수처 조사실에 인치하고 곧바로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100쪽 이상 질문지가 준비된 걸로 전해졌는데 주인 검사인 차정현 부장뿐 아니라 이재승 차장이 직접 신문에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추후 불거질 수 있는 진술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대면 조사에 성공할 경우 공조본 차원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 문만 잠가도 공무집행 방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법원이 군사나 공무상 이유로 수색을 막을 수 없다고 영장에 명시하면서 경호처의 방어 논리도 명분을 잃은 모양새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 대통령 경호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거라고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이를 두고 경호 목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출입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경호법 조항에 근거해 경호처가 관저 출입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수사당국은 경호처에 공문까지 보내며 거듭 경고에 나섰습니다. 이미 그 공문을 보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관저문을 걸어 잠그는 행위 자체를 공무집행 방해로 간주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는데 현행법 체포 방안까지 열어둔 거로 보입니다. 바리케이드, 그다음에 철문 등을 잠그고 우리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가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관저 수색을 막아설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군사상 공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는 수색을 제한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관저 내부 수색을 막을 수 있어서입니다. 다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조항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하며 경호처의 방어 논리 자체는 힘을 잃게 됐습니다. 영장에 이런 문구가 적시된 건 전례를 찾기 어려운데 애초에 군사보안시설에서 체포나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어디에서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영장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냈습니다.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거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자들에게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러우니 하루빨리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추모글을 SNS에 올린 지 사흘 만에 또다시 공개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신의 체포영장 발부 이후 24시간 철야 집회를 이어가던 지지자들을 향해 새해 인사 겸 감사 인사글을 인편으로 전달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이라고 지칭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자신이 생중계 유튜브로 직접 집회를 지켜보고 있으며 추운 날씨에 건강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거듭 감사와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이어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지지자들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면서 더 힘을 내자는 당부와 새해 인사로 글을 끝맺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내란도 모자라 지지자들의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고 있다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전히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위험한 폭주를 계속하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지지자들에게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러우니 하루빨리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돌연 참사 애도 메시지를 냈을 때도 야권에선 수사에는 응하지 않은 채 복귀한 것처럼 행동한다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반국가 세력 등 비상계엄 당시의 주장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권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는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관저 접근을 통제하고 삼엄한 경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울타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탄핵 찬반 시민이 관저 앞으로 몰리자 경찰이 충돌을 우려해 설치한 겁니다. 윤 대통령 체포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새해 첫날부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경찰 비공식 추산 5,500명이 모였는데 체포 시도를 몸으로 막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고위에 이제 그 대통령이잖아요. 그래 대통령 체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세계적으로 그런 길 없어요. 저희들이 이제 막을 겁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반면 찬성 측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체포와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처벌해야 전국이 안정된다는 겁니다. 이틀 전부터 와가지고 이틀째 밤새서 여기 있는데 최대한 빨리 대통령이 이제 조금 구속이 되고 안 좋은 정치들이나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경찰은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관저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고 경비 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까지 찬반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질서 유지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유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새해부터 재판관 8인 체제를 갖추면서 불완전 합의체 논란이 해소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올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올해부터 8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재판관 2명은 각각 진보와 보수로 분류됩니다. 두 사람의 합류로 헌법재판소는 진보 3명, 중도보수 3명, 보수 2명의 구도로 재편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처럼 중요한 사건에서는 재판관 성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보면 8명 전원이 찬성을 해서 파면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소신과는 상관없이 법관으로서의 직업적인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새해 첫 주부터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서류 송달의 적법성부터 다투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내부에 계엄군이 들이닥친 장면의 CCTV를 증거로 신청했습니다. 변론 준비 기일에서 쟁점과 증거, 증인들이 정리되고 나면 이달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헌법재판소도 새해 첫날부터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와 보안을 강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에 나섰습니다.
헌재가 심리 정족수인 7명을 채우면서 불완전 합의체 논란이 해소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조만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신임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취임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두 재판관 합류로 새해부터 재판관 8인 체제를 갖춘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들과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의 뜻을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데 여당에선 일단 국정 안정을 강조하며 다소 결이 다른 반응을 내놨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새해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최 대행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 대통령실은 정 실장을 포함한 수석비서관 이상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초 비상계엄 사태를 이유로 일괄 사의를 표명한 뒤 두 번째인데 이번엔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한 것에 항의하는 뜻을 전달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디 근본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헌법재판관 임명 직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행직위에서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매우 유감이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최 대행 측은 민생과 국정 안정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다만 정진석 실장 수리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며 정권 내 혼란상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공식화된 국무회의에서도 복수의 참석자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최 대행이 월권을 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며 사직 얘기까지 나왔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실제 사직서를 내며 반발했습니다. 김 대행의 사의가 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약 수리된다면 방통위는 영명체제가 돼 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거듭 유감을 표하면서도 국정 안정을 우선으로 생각해달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각자가 다 국정 안정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해 나가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뒤로 여권 내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여당으로선 탄핵 정국 수습을 바라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지난 연말 잇따라 터진 악재에도 불구하고 작년 수출은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세웠습니다. 유가가 안정적인 가운데 반도체와 바이오, K뷰티 등 주력 수출 품목이 호조세를 보인 덕이 컸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K푸드가 빛났던 2024년이었습니다. 먼저 반도체는 4분기 범용 메모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고부가 품목 수출이 늘면서 수출이 전년 대비 43.9%나 급증했습니다. 바이오와 K푸드도 선전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13%나 늘었고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끈 K푸드도 7.6% 성장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석유화학도 수출 물량 확대로 힘을 보탰고 2021년에 수주한 선박들이 지난해 본격 출하하면서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했습니다. 다만 건설업 부진과 글로벌 공급 과잉 악재를 만난 철강은 고전을 면치 못했고 파업과 기상악화 등으로 생산 차질을 빚은 자동차는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최종 성적표는 6,838억 달러. 지난 2022년 기록을 경신하면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무역 수지도 전년보다 크게 늘어 518억 달러 흑자, 6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이번에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과 무역 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한 것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외 신인도 유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별로는 중남미 수출이 가장 눈에 띄는데 전년 대비 17.8% 늘었고
중동 수출은 4년 연속 플러스, 대인도 수출도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하는 등 신흥시장에서도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에서도 각각 6.6%, 10.5% 증가했는데 특히 미국 수출은 7년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고물가와 고환율, 전쟁과 중동 사태 등 녹록지 않은 여건에서도 최고 기록을 세운 우리 기업들. 대외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올해에도 선전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그제 서울 목동의 한 전통시장으로 승용차가 돌진한 사고와 관련해 차량 운전자가 과거 치매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70대 운전자 A씨 측을 조사하면서 2년 전쯤 치매 진단을 받고 약도 복용해 왔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A씨는 일종 보통면허 보유자로 2022년 9월 적성검사 후 면허를 갱신했는데 다만 사고 당일을 비롯해 최근에는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A씨는 그제 오후 3시 50분쯤 차량을 몰다가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 돌진했고 사고로 4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충남 서해상 83톤급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2명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남은 실종자는 1명으로 줄었습니다. 어제 오전 3시 45분쯤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터미널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나면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상간도로인 516도로 용강동 인근에서 사고가 나 승용차와 SUV를 몰던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충북 제천시 강제동의 1층짜리 상가 건물에 있는 통닭집에서 불이 나면서 소방 추산 2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충북 증평군 도안면에 있는 산에서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오는 2월 22일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시작된 지 만 3년이 됩니다. 네, 양측은 종전 조건에 대해 팽팽하게 맞서며 치열한 교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곧 취임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중재 역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소모전 양상을 보이던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난 몇 달 사이 급격히 격화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했고 러시아는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공습과 핵 엄포에 이어 북한군까지 전선에 투입했습니다. 북한군이 합세한 격전지 크루스크에서는 최근 전황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점령지 절반을 상실하면서 불리해진 가운데 러시아가 크루스크 탈환을 위해 이달 집중 공세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서 조속한 종전을 공언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정부 출범이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We'll be talking to President Putin and we'll be talking to the representatives, Zelensky and representatives from Ukraine. We got to stop it. It's carnage. 일각에서는 양측 모두 군사 역량을 소진한 만큼 머지않아 휴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협상 여건이 조성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안보 보장을 위해 나토 가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인데 여기에는 미국과 독일 등 나토 주요 회원국들의 반대도 여전합니다. І це неможливо обговорювати тільки з європейськими лідерами, тому що для нас справжні гарантії у будь-якому випадку сьогоднішнє або майбутнє – це НАТО. 반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 인정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를 휴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Просто противная сторона в прямом и переносном смысле этого слова, противная сторона отказалась от переговоров, а мы-то всегда к этому готовы. 트럼프 측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20년 연기하면서 서방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 방안을 러시아에 제안했는데 러시아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적극적인 중재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종전 조건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조기의 평화를 기대하기에는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은 새해에도 추가 파병을 검토하는 등 러시아와의 밀착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엔 남측을 무시하고 미국을 상대하는 통미 봉남 기조가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혜와 함께 주석단에서 공연을 관람합니다. 평양에서 열린 새해맞이 행사로 카운트다운에 맞춰 축포가 발사되며 새해 시작을 알렸습니다. 작년은 2025년 1월 1일 0시 신년의 시작과 함께 터져오른 경축의 봉화, 창피한 축포로 격정과 환희.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별도로 발표되진 않았는데 예년처럼 연말에 끝난 노동당 전원회의 메시지로 대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닷새 동안 이어진 전원회의에서 경제 성과 등을 내세워 대내 체제 결속에 집중하면서도 대외 메시지는 최소화했습니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러시아 파병, 남측의 탄핵 정국 등 불확실한 대외 정세를 고려해 일단 관망 모드를 유지하면서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입장을 구체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대외 메시지의 수위 조절을 한 것은 내부적으로는 경제 국방 5개년 계획 마무리에 집중하겠다는 측면도 있고 대외적으로는 러우 전쟁 종식의 불확실성. 그러면서도 북러 밀착 의지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새해를 맞아 주고받은 편지 전문을 공개하며 군사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을 향해선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2기 대북 정책이 가시화할 때까지 모호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트럼프 취임 직후에 열리는 이달 2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일단 관심입니다. 대북 적대 정책이 철회돼야 된다. 이게 북한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최고인민회의에서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새로운 입장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남측을 향해선 적대적 두 국가론을 유지하며 남북 단절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북미 대화 가능성이 커질수록 남한 패싱 의도를 더욱 숨기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오는 6일까지인 기한 안에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남동 관저 인근 탄핵 반대 집회를 가리켜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다만 그런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한 협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한 뒤로 여야 모두에서 반발이 계속되는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최대행 행위에 책임과 평가가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고 우원식 의장과 야당은 국회 선출권을 존중해 남은 후보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던 국민의힘은 하루가 지나서도 책임과 평가가 따를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최대행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국정 안정에 최우선을 둘 생각인데 그 헌법재판관 임명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책임과 평가 이런 부분은 피하지 못하고. 새해 첫날 열린 지도부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최대행 결정이 역사의 평가를 받을 거란 성토가 나왔지만 당은 이보단 국정 안정을 최우선 기조로 하자는 취지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명이 보류된 남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는 현재로선 야당과 협상에 임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추천 절차가 끝났는데 일부 후보만 선택적으로 임명한 건 위헌이며 국민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여야가 여당이 후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는데 최대행이 무슨 권한으로 다시 여야 합의를 요구하느냐는 겁니다. 어떤 권한도 최상목 권한대행에 주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헌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대행 결정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목 헌법재판관을 선출할 입법부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건데 이르면 이번 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국회 재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당이 독소조항 수정을 야당과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게 당내 이탈표 단속용이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 특검 수정안 협상은 재표결 이후에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첫 체포영장 집행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당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고 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현충원을 참배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원칙대로 집행하겠다는 공수처장 입장에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리고 있는 탄핵 반대 집회를 언급하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 인명에 피해가 생기는 그런 불상사는 없도록 돼야 되겠고. 앞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직후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강제 수사가 현실로 다가올 경우 대통령과 거리 두기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당내 일각의 불안감도 읽힙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대통령 경호처에 명령하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 심판이 길어질수록 고통받는 건 경제와 민생인 만큼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경호처가 지켜야 할 건 헌법을 유린한 내란 수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정조준했습니다. 만약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까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본인 몫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도 새해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하고 대한민국의 봄을 앞당기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 김여사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의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실제 집행 여부가 최대 뇌관으로 떠오르며 전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헌법재판관 2명 임명으로 꼬인 전국에 실마리를 던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충원 참배와 군부대 방문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해선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해 엄정한 조사를 당부했습니다. 최 대행은 한국과 미국 조사관, 항공기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 관계 법령과 국제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희생자 장례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이 유가족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최 대행은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들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새해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방명록에는 국민과 함께 민생과 국정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서부 최전방전선의 해병대 사단도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소음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리입니다. 최 대행은 장시간 확성기 소리에 노출된 병사들의 건강에 관심을 보이며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땀과 노력이 결국은 국민들의 일상적인 평화와 안정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감사를 드릴 것 같고요. 최대행 체제 정부는 시무식을 시작으로 조만간 경제정책 방향 발표 등 정치적 혼란의 경제적 여파를 완화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갑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미국 뉴욕의 전통적인 새해맞이 행사에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습니다. 남미와 유럽에서도 화려한 폭죽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2025년 새해를 밝혔습니다.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세계 각국의 새해맞이 표정을 윤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6톤 무게의 수정 구슬이 내려오는 볼드랍 행사와 함께 새해가 밝았습니다. 100만 인파의 환호성이 터지고 연인들은 입을 맞춥니다. I just wish that this year should be a year of peace in the entire world and a year of goodness and kindness. 브라질의 명소 코파카바나 해변을 따라 화려한 폭죽쇼가 펼쳐집니다. 흥겨운 분위기 속에 2025년 새해를 향한 기대감이 넘쳐납니다. Sí, es muy mágico, es una cosa increíble. Wow, no lo puedo explicar. Me liberé. 유럽 대륙에서도 다채로운 새해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프랑스 파리 개선문 상단에 2025년을 밝히는 숫자가 조명으로 그려지고 형형색색의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새해를 알리는 시계탑 빅벤의 종소리와 함께 전망대 런던 아이 위로 웅장한 불꽃 축제가 시작됩니다. 악천후로 영국 전역에서 행사가 줄줄이 취소됐지만 런던에서는 템즈강을 따라 폭죽 14만 발이 하늘을 수놓는 장관이 올해도 어김없이 펼쳐졌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고대 유적 콜로세움을 배경으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는 세계 최고층 빌딩을 캔버스 삼아 화려한 폭죽과 조명이 새해 첫날을 밝혔습니다. 아라사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시리아 국민도 수도 다마스쿠스 광장에 모여 새희망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전쟁과 대형 참사로 얼룩진 2024년을 넘어 2025년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세계인의 염원이 하나로 모인 새해 첫날입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새해맞이 행사에 참석한 군중을 향해 차량이 돌진하면서 최소한 10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목격자들은 흰색 트럭이 빠른 속도로 사람들을 들이받은 뒤 남성 운전자가 내리면서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숨졌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 2명이 총에 맞았지만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독일 전역에서 새해 첫날 폭죽놀이를 하다가 최소 5명이 사망했습니다. ARD 방송 등에 따르면 작센주 오샤츠에서 45세 남성이 폭죽에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중에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추진체와 배터리가 포함된 전문가용 대형 폭죽을 터뜨리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함부르크에서는 20대 남성이 수제 폭죽을 사용하다 숨지는 등 독일 전역에서 폭죽 관련 사고로 5명이 사망했습니다. 인공지능 붐에 힘입어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지난해 세계 500대 부호의 순자산이 10조 달러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순자산은 한 해 동안 2배로 불어났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세계 500대 부자들의 순자산 합계는 전날 기준 9조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4,42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지난주 세계적인 기대 속에 첫 선을 보인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호불호는 나뉘지만 수치로 보는 성적은 호조입니다. 공개 첫 주 기준으로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콘텐츠에 올랐고 수익 전망도 밝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수를 다짐하고 돌아온 성기훈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되는 게임을 다룬 오징어 게임 2. 지난달 첫 선을 보인 이후 시청자부터 외신까지 완성도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리지만 숫자로는 성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12월 넷째 주 오징어 게임 2의 시청 시간은 4억 8,760만 시간으로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콘텐츠에 꼽혔습니다. 오징어 게임 1이 세운 기록을 깨며
공개 첫 주 기준으로 최대 시청 시간을 기록한 건데 미국과 프랑스, 일본, 호주 등 92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시즌 1의 역주행을 불러왔습니다. 오징어 게임 1을 기점으로 구독자가 30% 넘게 늘어난 넷플릭스는 시즌 2에 대한 마케팅 예산을 기묘한 이야기나 브리저튼 수준으로 투입했습니다.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단순히 기록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았고 글로벌 콘텐츠란 무엇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화제성은 물론 수익성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시즌 1의 추이로 볼 때 오징어 게임 2의 예상 수익은 최소 1조 5천억 원, 제작비 대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고 올해 공개될 예정인 시즌 3 이후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도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근거로 시즌 2가 전작 못지않은 흥행을 할 거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냉난방비, 이른바 에너지 바우처의 미사용률이 부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늘었다는 YTN 팩트 추적 보도와 관련해 관계당국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실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별 소요 비용 등 가구 특성을 반영해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세분화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 가구 가운데 기후변화에 따라 에너지 사용이 크게 영향을 받는 가구를 추가로 찾아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년 새해 첫 출근길입니다. 어제 낮 동안에는 온화했지만 밤사이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내려갔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3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내일은 예년 이맘때 수준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심한 기온 변화에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구름의 양이 점차 늘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 동해안과 경기도 성남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영남 지방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겨울철 화재 사고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 영하 6.8도, 청주 영하 1.4도, 부산 3.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6도, 광주 9도, 대구 10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